긁다, 그리움. 글이 동사 긁다에서 파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글쓰기는 긁고 새기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글쓰기는 그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통 분모는 그리움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종이에 긁어새기면 글이 되고, 그러한 심경을 선과 색으로 화폭에 옮기면 그림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닿을 수 없는 인연을 향한 아쉬움, 하늘로 떠나보낸 부모와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은 마음속에 너무 깊게 박혀서 제거할 방도가 없다. 채 아물지 않은 그리움은 가슴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다 그리움의 활동 반경이 유독 커지는 날이면 우린 한 줌 눈물을 닦아내며 일기장 같은 은밀한 공간에 문장을 적거나 책 귀퉁이에 낙서를 끼적거린다. 그렇게라도 그리움을 쏟아내야 하기에, 그래야 견딜 수 있기에.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느 가을이었다. 급하게 작성할 원고가 있고 해서 작은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커피 향에서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카페 구석에 꽂혀있는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들판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가을을 칭송하는 릴케의 시가 눈에 들어왔다. 서둘러 원고를 마감하고 가을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 무렵이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커피를 주문하던 어머니가 황급히 유모차로 달려갔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는 아기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이리저리 살피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간 내 머릿속은 헤아림, 염려, 애틋함,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찼다. 난 별것도 아닌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봤다. 세상이 시끄럽고 번잡할수록 순수하고 꾸밈없는 광경을 목격하면 좀처럼 시선을 떼기가 어렵다. 이날도 그랬던 것 같아. 커피숍을 나서는 길, 문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느 책에선가 읽은 사랑의 어원에 미쳤다.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 활의 명사형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한자 양양을 조합한 사랑에서 사랑이 유래했다는 설을 가장 선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을 하면 상대에 대한 생각을 감히 떨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 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상대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시대이므로.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가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린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해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 있으나 패배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 만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 사랑, 삶이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찬바람이 불던 늦가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사내가 낡은 모자로 작업복에 묻은 흙을 탈탈 털어낼 때마다 뿌연 먼지가 일었다. 힘겨운 하루를 보낸 듯했다. 잠시 뒤 그는 갓 구워진 즉석 과자를 집어들었다. 점포에서 꼬깃꼬깃 탄 지폐를 꺼내 계산을 마친 사내는 우툴두툴하고 커다란 손으로 과자를 받아들더니 점포 안으로 조심스레 집어넣었다. 점원이 그 모습을 조금 의아하게 바라봤다. 사내가 머쓱해하며 입을 열었다. 애들 주려고요. 과자가 식으면 안 되잖아요.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터벅터벅 편의점을 걸어 나갔다.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치 수척한 낙타가 귀한 짐을 싣고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보였다. 벼랑간 김중식 시인의 시구가 내 뇌리를 뜨겁게 달구었다. 시인은 완전 무장이라는 시에서 낙타는 전생부터 지 죽음을 알아차렸다는 듯 두 개의 무덤을 지고 다닌다고 노래했다. 사막을 가로지르며 살아야 하는 낙타의 슬픈 숙명을 시에 담담히 담아낸 것이다. 문득 방금 본 사내의 일상과 낙타의 하루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저 사내도 오아시스에 대한 흐릿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은 채 쑤신 무릎을 부여잡으며 매일 황량한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러고 보면 퇴근길 지하철에서 마주하는 아버지들의 뒷모습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낙타를 닮았다.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은 어딘지 모르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차이는 조직 생활에서 제 한 몸 추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까. 반복적인 하루를 보내며 간신히 버티는 날이 수두룩하기 때문일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된 두 아버지의 사연을 밑그림으로 삼는 이야기다. 설정은 진부하지만 내용만큼은 진부하지 않다. 영화는 엘리트 회사원인 료타 그리고 작은 전자상회를 운영하는 유다이라는 두 가장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난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디트가 다 올라간 뒤 상영관의 불이 켜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영화가 주는 여운에 붙들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곰곰 생각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자식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실 이런 질문에는 세계적 석학의 견해나 전문가의 충고보다 책을 읽으면서 굵은 펜으로 밑줄을 그은 문장이나 영화 속 주인공들이 덤덤하게 읊조리는 대사가 훨씬 더 유용한 해답을 주기도 한다. 영화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합의를 통해 아이를 바꿔 키우기로 한 두 아버지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대목이 있다. 이때 상반된 성격의 두 인물이 이런 대사를 주고받는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건 그렇지만 회사에서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라는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죠. 대체할 수 없는 문장. 글은 엉덩이 힘으로 쓰는 것이다. 작가나 기자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약간의 허세가 섞여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타고난 천품으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건 가끔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당수 작가는 시간과 드자비를 해가며 머릿속 모니터에 쓰고 지우기를 거듭한다. 단어를 고르고 고치고 꿰매는 일을 되풀이한다. 채 경험하지 않았거나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문장으로 이야기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덜어낼 것도 보탤 것도 없는 적확한 문장을 쓰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지면에 스며들 때까지 펜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는 벼랑 끝까지 가보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혹은 벼랑 근처까지 갔다가 자신만의 깨달음을 안고 돌아오는 사람이거나 엉덩이력과 필력은 비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일 앉아 있다 보면 다른 문장으로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기도 한다. 물론 거의 실패한다. 머릿속에 잠복해 있던 단어가 문장으로 변하는 순간 물 밖으로 나온 생선처럼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글을 쓰는 작업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도하는 과정,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찾아 나서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디 글쓰기만 그러할까? 지금 이 순간 우린 저마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런 걸 하나쯤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원고를 완성하는 순간에만 작가로서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말하고 싶다. 한 줄 한 줄 문장을 정제하고 고치다가 이거다 싶은 본능이 꿈틀거릴 때 더 나은 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손의 근육과 신경망을 타고 머리와 가슴으로 전해져 올 때 나는 작가로서 커다란 희열을 느낀다. 꽃도 그렇다.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보다 적당히 반쯤 피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 절정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송나라 때 시인 소옹은 이러한 이치를 멋들어지게 노래했다.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 예쁜 꽃 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순간 우린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다. 어쩌면 계절도 감정도 인연이란 것도 죄다 그러할 것이다.